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삶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이는 OECD 평균인 12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가 지날수록 상승세가 빠르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노출도는 41개 나라 가운데 최악이었고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나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7년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새해 세 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1조 근무자가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오후 8시 20분부터는 2조 근무자가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잠정 합의안에 더 추가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농가의 오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5농가 약 5만 3천 마리 오리에 대한 처분 조치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이 11개월 연속 늘어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4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약 3조 1,400억 달러로 지난해 1월 6년 만에 3조 달러 선이 붕괴한 이래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 규제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2,500선 안착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830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이 좀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1,060원 회복을 했지만 한때 1,060원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자면 지난 주말 미국 훈풍이 또 불어왔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경제 개선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고요. 또 2,500선 지금 안착을 잘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조금의 약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나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830선 위에서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840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 희비는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3인방 주가가 지금 굉장히 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30만 원대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기세포 관련주 등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지난해 2017년도 코스피 장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향후 기대감은 하지만 코스닥 시장 여전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평창 동계올림픽 지렛대 삼아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된다. 관련 종목들도 또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 환경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환율 부분이 좀 발목을 잡긴 하겠으나 환율도 잘 챙겨보면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만 있을 정도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5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500선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6.1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들을 잠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중에는 2,514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2시 정오 지나면서 2,51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8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2,540억 원 외국인 사고요. 기관은 348억 원 팝니다. 그 가운데 금융투자는 소폭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2,54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봐야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전자 업종들 소폭씩 빠집니다. 삼성전자 260만 원 지금 무너져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00원 빠져내려오면서 8만 원,
결국에는 다시 탈환하지 못합니다. 현대차 파업 소식은 들려왔지만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포스코는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부터 삼성물산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LG화학 그리고 KB금융 지금 네이버까지 4%대에 각각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4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고요. 삼성물산도 1,000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은 0.79%까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834포인트, 830선 위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837포인트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흐름들을 내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은 4,187억 원, 외국인은 1,005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많이 파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5,099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4,000억 원을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 6%의 각각 상승이 나오면서 무섭게 올라갑니다. 신라제는 5%의 조정, CJENM은 오늘 300원 정도 상승합니다. 티슈진 지금 상승 보합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는 소폭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 상승, 메디톡스, 로엔 휴젤 모두 하락하고 로엔이 오늘 4%대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코미팜, 파라다이스 모두 하락하고 파라다이스가 특히나 5% 하락하면서 2만원 지금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 바이오텍은 3.3% 오늘도 올라갑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봐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60원에 지금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1,066원 70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근데 시장 예상치 하회하면서 실망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풀이를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1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14만 8천 명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19만 명, 18만 명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돌았고요. 또 같은 달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가 19만 명이었는데 실제치는 25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했던 수준을 고려하면 좀 다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둔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주말 미국 증시는 모두 좀 상승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월달 신규 고용자 수가 22만 8천 명에서 25만 2천 명으로 좀 크게 상향 조정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12월 신규 고용을 포함해서 3개월 이동 평균 추세의 수치는 20만 명이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10만 명 초중반 어떤 증가세를 기록하면 실업률은 좀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좀 점진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보다는 지금 적어도 1.5배에서 한 2배 가까이 양적으로 더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4.1%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물론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 62.7%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고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임금 상승률인데요. 전월 대비로 0.3% 상승하면서
26.6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2.5% 상승에 그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3% 수준을 여전히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달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 자체는 여전히 60%를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 횟수를 가지고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경제 지표 호조 또 고용 지표의 호조를 감안하면 적어도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좀 단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차례 정도가 지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더 많이 올릴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수정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뭐 더 많이 지금 연준의 금리 전망 전도표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결국에는 한 4회 정도를 보게 되는 걸 텐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리는 꼴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2.1% 성장을 봤던 거에서 2.5% 성장으로 좀 상향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이러한 어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효과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한 차례 정도 더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물가 전망에 있어서는 여전히 올해 지난해 한 1.7% 올해 한 1.9% 그러니까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네 번의 금리 인상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던 대체대조표 축소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림을 봐야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3회 이상을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의 전략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초반 이제 증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지속되어 왔던 어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주가의 추가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IT 관련 업종들이 4분기 실적이 가장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CES 2018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감안하면 IT 관련 업종들은 계속 좀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결국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철강이라든가 기계, 정유화학 업종, 통신 업종 등이 좀 실적 호조로 인해서 좀 수익률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국내 정부의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바이오라든가 바이오를 제외한 IT 장비 부품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이번에도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세 무섭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대형주 상승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버블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순조로운 기업이익
증가 때문에 좀 낙관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런 그 양반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는 최근 월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다우의 개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Dogs of the Dow입니다. 월가에서는 개라는 표현은 패배자를 의미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작년에 그 상대적으로 성과는 좋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을 매각하는 대신 성과는 좀 미미했지만 배당 수익률을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우 3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우량 기업이지만 이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성과가 높았다는 점에서 주식 상승률이 저조했던 10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부터 2017년간 연간 그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한 10%였지만 이런 다우의 개 전략을 썼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한 2% 정도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에 그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은 항공기 제작회사 보잉이라든지 건설기계 회사인 캐터필라를 좀 매각하고요. 대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IBM, 화이자, 엑스모빌, 쉐브론, 코카콜라, 시스코 시스템스, 블록앤캠블 그리고 GE 등을 좀 편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못 미쳤던 투자가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전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제 개혁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세제 개혁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당초 예상만큼 좀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밀한 그 추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불명확하다고 그럽니다. 개략적으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혁안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연간 0.7%로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반면에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 0.12%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번에 그 명목 법인세율이 2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의 실질 실효세율은 23%로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세 혜택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3.3% 감면 혜택을 보지만 전체 세대의 53%를 차지하는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는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특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 있다고 합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1조 한 8천억 달러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1조 달러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혁 효과는 실질 GDP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데는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해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좀 보수적으로 짜는 움직임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니케이 많이 오르네요. 예, 첫 주에만 4%가 넘게 올랐다고 하고 이게 몇 년 만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26년 만에 최고치 경신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랑장이 예상이 되는데 일본도 화랑장 여전히 이어갈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증시에 대한 낙관론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 연휴 기간에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또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규 자금들이 지금 대거 증시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을 보면 증권이나 석유와 같은 소재를 비롯해서
엔저 효과로 실적 기대감이 뚜렷한 전기 기계 쪽과 관련된 성장주들이 중점이 돼서 올랐는데요. 현재 니케이 평균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1배입니다. 아베노믹스 장세의 평균 범위가 14배에서 16배 정도인 점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를 상단인 16배를 적용한다면 24,000엔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13.7배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주가 수익 비율 16배를 적용시켰을 경우에 26,000에서 27,000엔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국제 투자은행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산기일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라든지 내년 실적 전망이 나오는 4월에서 5월까지는 25,000엔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세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증시가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요. 또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2% 물가 목표 달성이 어느 때보다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도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블랙스완 지수가 여전히 그 바닥권에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본 증시는 좀 안정적인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 부분인데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첫 주에 1.69% 상승하고요.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제유가는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세일 오일 시추가 본격화되는 61달러를 넘었는데도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가지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북동부를 덮친 한파로 인해서 난방유 수요가 많아진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화랑이 길어짐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증가했던 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선행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한 공급 과잉이 해소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 기구뿐만 아니라 비오페크 회원국 간의 협조 감산으로 인해서 OECD 국가의 원유 재고가 최근 들어서 1억 배럴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가 아무래도 당분간 원유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100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100달러 굉장히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못 갈 것 같지도 않고요.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현재 국제유가 선물 차트를 보면은 2015년의 최고치를 벗겼기 때문에 100달러까지는 매물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낙관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얼마나 고조될지,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여부, 그리고 원유 시장의 투기적인 선물 매수세에 달려 있는데요. 최근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결제 선물 매수세가 과거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100달러까지는 셰일 오일 증산이 더디게 진행되어지만 가능한데요. 최근 우량 강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니그이당 원유 생산 증가 속도가 지금 꺾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니그기를 가동을 본격화시키려고 하니까 임금이 급등을 하고요. 또 굴착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리그기에서 생산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과거의 세일 기업들의 파산을 경험했던 은행이라든지 투자가들이 자금 제공이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산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유가는 빠른 속도보다는 1분기에는 한 63달러,
2분기에는 65달러, 그리고 3분기에는 70달러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완만하게 상승도 상승일 거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물가에 굉장히 또 비상이 걸린다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전에도 고유가 때 굉장히 또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고유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국은행의 금융정책보다는 유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난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1.5%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 석유류가 7.5% 오르면서 전체 물가의 0.33%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시차를 두고서 주택이라든지 수도, 전기, 그리고 연료, 교통 쪽은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물가 상승 요인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분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내수주도 그 성장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70달러까지만 상승하더라도 GDP는 0.59% 하락하게 되고요. 소비는 0.5%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에는 석유 제품의 제조 원가도 한 7.5%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석유나 전력, 석유화, 운송업종의 피해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국제유가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오늘도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